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 완도 등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대학을 개강하는 등 지자체마다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이 지역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은 그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지금 기반을 해서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집권 3년 차에 해당하는데 벌써 이 도시재생 사업도 3년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재개발, 그다음에 뉴타운 정책 이런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에 그 도시재생 그다음에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그 전국에 160여 곳에 어떠한 그 도시재생 사업 구역을 정해가지고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거주지를 어떤 재정비하는 사업이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가장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재개발하고 좀 차원이 조금 다른 부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존에 있던 어떠한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지 등을 이제 어느 정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던 것을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원 도심의 거주민들을 그대로 둔 채 그 지역에서 어떠한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 거주지의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을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재생에는 5가지, 형태에 따라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 그 다음에 중심 시가지형, 그 다음에 경제 기반형, 주거지 지원형, 그 다음에 일반 근린형으로 나눠서 이 5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분명히 다른데 그렇다면 도시재생을 실시한 이유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핵심 과제죠. 2022년까지 해서 약 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한 100개소씩 해서 한 500개소를 정비한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정부가 지난해 8월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안을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에 약 99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에 들어갔고 금년에는 100개를 목표로 해서 전반기에 한 30개소 그리고 하반기에 한 70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도 보니까 작년도에 8개소가 선정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전국에 5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단계에 걸치는 아주 혹독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2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전라남도에서 금년도에도 순천, 여수, 구례 이 3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도 투자하고 공적 자금도 이렇게 투자해서 정부가 야심차게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라남도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 해서 25개소 집수리라든가 골목길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전라남도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같이 크게 한 게 아니라 소규모 재생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세월이 흐르면은 도시가 늙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많은 인파들이 북적대는데 도시가 번화가가 이렇게 쇠퇴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또 활기가 넘쳤던 옛날에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우리 동네가 정말 살만했어 그런 동네가 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런 지역이 어떻게 하면 활력을 넣어서 동력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숨결이 있게 거기에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 사업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특색을 얘기한다면은
과거의 어떤 흔적들이나 이 특색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한 상태 내에서 주거 환경이라든가 경제 기반들을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일시에 싹 쓸어버리고 새로이 이렇게 시설해 가는 어떤 도시 재개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인구 감소, 우리 전라남도도 사실은 인구가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1970년대 약 330만인데 이제 한 180만 대로 떨어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력으로 해서 재생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어떤 그 지역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이거 아주 고민스럽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인구 유입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될 것인데, 기존의 무분별했던 그런 재개발하고는 좀 다르게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환경을 개선해가고 주변을 만들어가는 이 사업,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다면 좀 활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원께서는 어떤 점들이 도시재생할 때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섬과 산간 지역, 대단한 우리 전라남도의 경쟁력이죠. 전국의 섬이 약 3,35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무인도가 2,870개, 87% 정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에요. 이 중에서 전라남도가 보니까 2,165개소, 이게 전라남도 전국의 섬 중에 65%를 전라남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약 28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섬 자원에 대해서 어떤 자연환경, 지리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문화적인 여건, 이것을 좀 독특한 여건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장점화시킨다면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많은 시너지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섬 자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 섬에 대해서 어떤 기본 현황이라든가 자연환경이나 이런 모든 여건들에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섬과 산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러한 재생이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좋은 장점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섬과 산간 지역을 보니까 사실 열악했지 않습니까? 지형 조건도 열악했고 사는 것도 사실 어려웠었죠. 근데 생활이 다소 호전되면서부터 약간씩 어떤 개선을 해왔어요. 수선 정도의 개선이고 살기 편한 정도의 개선이었지 어떤 구조적인 것을 말끔히 정비하는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좀 짜임새가 있게, 또 옛날에 항구 냄새가 나고 어촌 냄새가 나게 이렇게 꾸민다면은 우리 전남 쪽의 여기 섬들은 대단한 아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에서는 2019년도 어촌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에 70곳을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 26개소가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하고 함께 해서 연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연관 사업들을 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섬과 관련 있는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섬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남도에서는 좀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전라남도에서 그동안 좀 추진해온 사항 중에서 좀 성공적인 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수시가 보니까 금년도 도시재생 그 심포지엄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이렇게 선정을 돼가지고 우리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냈고, 또 주민 참여하고 어떤 공동체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이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의 어떤 추진해가는 물적인 그 사업을 추진한 것도 좋겠지만은 정신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단한 장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시, 이거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원도심에 있는 빈집들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청년들의 창업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죠. 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700년 된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축제도 하고 또 전시회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무려 165%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우시장, 옛날 재래 그 소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환경 정비를 하고 그러한 한우하고 관련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또 그래서 음식의 어떤
식문화 거점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신선한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러한 우수 사례, 또 기업이 했던 우수 사례들을 좀 각 지자체에 좀 파급을 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 박람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역의 우리 지자체들이 빨리 눈을 뜨고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더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까지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순천 여수 외에도 혹시 전남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현재 뭐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난 곳은 없지만은 최근에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이제 목포시의 근대 유산 문화의 거리가 있죠. 그 뭐 정치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근대 일제 시대에 있었던 목포가 그 활성화됐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포에서 앞으로 지금 구도심에서 그것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근대문화유산의 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일환이거든요. 하나의 시작점이고 근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어떤 거점 방식이거든요. 몇 가지 거점 어떤 문화적인 특색이 있는 뭐 그 거점을 몇 군데 정해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하나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스팟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뭐 여수 순천 외에 목포 같은 경우 근대 문화유산 거리가 상당히 저는 지금 그 아주 바람직하게 그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뭐 목포시에 뭐 해상 케이블카 또 지금 새로 설치가 되고 운행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천사대교라든지 이런 대교들이 많이 이렇게 그 나아지면 새로 이제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기본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도심 활성화 부분, 도시재생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저런 그 근대 유산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문화적 특색 있는 장소를 잘 이용하면 도시재생이 성공화될 수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농어촌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이 불고 있습니다. 해남, 완도 등 선구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선 이 사업에 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해도도 높여야 되고 개념 정리도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남군이 도시재생대학을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 6차에 걸쳐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우선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재생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배양하고 또 현지 심포지엄이라든가 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야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남군이 필요성을 느껴서 대학을 이렇게 설립했던 것입니다. 이 설립에 이어서 우선 도시재생 추진단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또 행정지원단이라든가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착실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완도군도 보니까 1년에 어떤 도시재생대학을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진군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빨리 출발을 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강진군도 우리 그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장관상 받은 내용을 보니까 강진읍을 이렇게 그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거기에다가 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하고 또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이런 3개 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함으로 해서 어떤 크게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각자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면은 중복된 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세부 사업이 중첩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전담 기구를 마련해 가지고
정말 이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대입했던 것이 도시재생, 농어촌 중심지역 활성화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준비 사항이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다른 시군에 좀 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도시는 과밀해지고 농촌은 계속 왜소해지고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루어내려는 국가적 의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또 뛰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제 공감대 형성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선 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도시재생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조달청 보니까 나라장터에 나온 것이 지난달만 해도 아주 수십 건이 이렇게 입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응찰하는 과정들이 좀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남발돼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좀 용역비가 작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 용역비를 적다 보니까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이미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가 이런 부분에 좀 제도가 미흡하다면은 이러한 사업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사업 시행자일 수도 있고 참여자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는 관주도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민주도 또 그리고 민간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화가 되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 사업 주체가 되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뭐 정부에서 5년간 50조의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가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과는 달리 수익성이 좀 낮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민간업자들이 이것에 많이 뛰어들기를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후되어 있는 도시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전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 소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뭐 향후 2050년 앞으로 30년에서 50년 뒤가 되면 진짜 남아 있는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인구 소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지방 도시를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과감한 투자와 또 계획도 과감하되 또 계획적인 또 예산의 집행도 물론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중구난방적인 요소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어떤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자체마다 꼭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것을 좀 투명하게 또 그런 투명하게 반영이 되고 이것이 또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도시 재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 어떤 그런 기획 의도를 뚜렷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자체에서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건지 컨셉을 잘 잡아서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재생.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가 성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전라남도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도시재생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